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가 6개월 연속 감소했다는 소식에다 시티은행 등 은행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다우지수가 248.42포인트 급락한 8,200.1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4% 이상 폭락했습니다. 영국 FTSE 100 지수는 4.97% 하락한 4,180.64로 마감했으며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4.56%와 4.62%씩 떨어졌습니다. 북미 최대 통신업체 노텔 네트워크스가 캐나다와 미국 법인의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LG 노텔 등 아시아와 중남미 현지 법인과 제휴사는 파산 보호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자동차 회사인 솔레르즈사가 쌍용차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러시아 일간지 코메르상트가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기숙사형 주택이나 원룸형 주택을 분양받을 때 사용할 청약 통장을 별도로 만듭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들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의 임동석입니다. 최근 투자 심리가 다소 개선되나 했더니 또다시 증시가 또 하락장으로 접어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또 증시가 약세로 돌아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품 가격의 약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대체 수단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죠. 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요즘 급등세를 탔다가 다시금 하락 조정을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거래된 2월 만기 금 선물이 온스당 808달러 80센트로 거래가 돼서 그 하락폭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앙은행들이 이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시장에 많이 내다 팔아야 된다는 그런 분석도 함께 더해지면서 앞으로 금값의 조정이 상당 부분, 상당폭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 보면은 앞으로 이제 금 투자하는데 좀 더 많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글로벌 증시의 자세한 소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강동호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급락하면서 6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뉴욕 증시는 미국의 소매 판매가 6개월 연속 감소했다는 소식에다 시티, 도이체방크, HSBC 등 주요 은행들의 부실이 확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우지수가 약 250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94% 떨어진 8,200으로 마감됐으며 나스닥 종합지수는 3.67% 하락한 1,489,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3.35% 떨어진 842로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다우지수는 6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6일간 9% 떨어졌고 S&P 500은 작년 12월 1일 이후, 나스닥 종합지수는 작년 12월 4일 이후 각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큰 폭으로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실적 지표가 여전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날 미 상무부가 발표한 작년 12월 미국 소매 판매액이 전달 대비 2.7% 감소하면서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소비 위축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우려로 주가는 처음부터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이어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대형 은행들의 실적 악화 전망이 확산돼 금융시장은 불안감이 다시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가는 낙폭이 커져 한때 300포인트 이상의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은행들의 실적 악화는 한 어느 정도인지요? 네. 시티그룹이 주식 영업 부분인 스미스 바니를 떼어내 모건 스탠리와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했지만 자금난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견해가 제기됐습니다. 시티는 오는 16일 발표할 4분기 실적에서도 대규모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이날 증시에서 시티는 주가가 23% 폭락하면서 5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시티에 이어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도 작년 4분기 약 64억 달러의 손실을 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는 HSBC가 200억에서 300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하며 배당도 줄여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아 금융 불안을 부채질했습니다. HSBC는 8.2% 떨어졌고 JP모건 스탠리는 1.7% 하락하는 등 금융주들의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또 이날 북미 최대의 통신 장비 업체인 노텔 네트워크스가 파산보를 신청하는 등 기업들의 도산이 잇따른 점도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네. 자, 유럽도 역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며 6일새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럽에서도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의 핵심 지수인 FTSE 100은 전일 대비 4.97% 하락한 4,180으로 마감했고
프랑스 파리 증권거래소의 CAC 40 주가지수 역시 4.56% 하락한 3,052로, 그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의 DAX 주가지수도 역시 4.63% 떨어진 4,422로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와 엔화가 1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였고, 유로는 달러에 대해 4일 연속 하락하면서 5주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 종가보다 50센트 내린 배럴당 37.28달러로 마감됐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강동호 기자로부터 정리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우리 투자증권 동교동 지점의 심혁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일장 우리 주요 지표와 투자주 차별 매매 동향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은 장중한 때 마이너스 20포인트까지 많이 밀리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예. 프로그램 매매 부분에 어떤 축소 부분이 나타나면서 반등을 꾀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수도 같이 맞물렸는데요. 1182포인트 올라서 1.28% 정도 오르는 모습 보였었지만 거래량은 좀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3억 5,800만 주 정도 거래되는 모습 보였고요. 외국인들은 한 98억 정도 순매수, 개인들은 65억 매도, 기관도 59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매도 물량에 비한다면 기관 매도 부분은 좀 소폭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364포인트, 9.5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큰 폭의 2.68% 정도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대비한다면은 코스닥 시장의 거래량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전일 우리장 시황도 보다 더 상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지요. 예, 전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순매수를 소폭입니다만은 순매수를 보이면서 일정 부분 이제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프로그램 매도 물량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상쇄시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인 실적이 오늘부터 발표가 됩니다. 이제 포스코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실적들이 4분기 실적들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만은 이 실적을 앞두고 난 다음에 좀 관망 장세가 좀 짙게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거래가 전일도 마찬가지고 전전일도 마찬가지 거래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네. 이런 이제 관망세로 인해서 거래가 부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장중의 어떤 변동성 자체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좀 그 변동성이 만들어지는 장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프로그램 부분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1,200억 정도 순매도 부분을 보이다가 한 600억 정도 축소가 되면서 한 마이너스 한 523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는데 이 부분이 축소되면서 장이 어떻게 반등을 줬던 모습을 보였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도 함께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죠. 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이 결국은 프로그램 매매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좀 반등을 보이는 모습 보였는데요.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보였던 종목들이 좀 반등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LG텔레콤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금융, 그다음에 신한지주, 기아차, LG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이 강한 반등을 보였던 것 같고요. 최근 그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순매수를 보이다 보니까 최근 5일 동안 순매수 보였던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종목은 이제 실적 개선 부분이라든가 자산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KTNG 같은 종목들이 강한 반등을 보였고요. 한화, LG, 그 다음에 건설업종인 대우건설, SK텔레콤 같은 종목, 통신주 중에서는 좀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이 5일 순매수 종목의 그 수급 부분이 개선되면서 반등을 강하게 줬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의 어떤 전개 방향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역시 뭐 그 어떤 장의 조정이 좀 만만치 않았었던 만큼 그 장의 방향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전일 그 장에 상당히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기업들의 움직임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역시 그 흐름도 함께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장의 어떤 그 부분은 정책 수혜주들의 테마, 그러니까 그날 나오는 정책에 따라서 그 테마를 이루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신성장 동력에 관련된 육성 정책을 한다라는 어떤 정부 발표로 인해서 그런 관련 수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의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 로봇 관련 종목들, 운하 관련 종목들이 대표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이었던 종목이 이제 헬스케어 종목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윈도우 7에 관련된 그 수혜주로 대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유비케어 같은 종목들은 전일 거의 뭐 매물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상한가를 그들이 유지하면서 끝나는 모습이었고요. 전전이 해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보이는 모습 보였었고 경인 운하 프로젝트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재반등을 보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특수건설, 이화공영, KPF 같은 종목인데요.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이제 특수건설 같은 종목은 이제 다시 조정을 보이고 난 다음에 재반등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수혜 관련 종목들이 뭐 전체적인 지수는 기능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단기 매매성 종목으로는 유일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수건설 이화공영 같은 종목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반기 내에 5만 원권에 관련된 신권들이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어제 이제 5만 원권 신권 발행 관련된 수혜주 종목들이 반등을 보였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그 현금 지급기를 만들고 있는 청호컴넷 같은 종목들이 근 한 3개월 동안 횡보국면을 거치고 난 다음에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KD미디어, 그다음에 한네트 같은 종목들도 시딕이 유통하는 회사로서 어제 수혜적 종목들이 아니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전개 방향도 함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제 뭐 수혜주들이 나오고 그렇게 테마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발빠르게 움직여지는 모습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익률을 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장세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첫 번째는 이제 그 시장 전망에 있어서는 이제 정책 모멘텀에 관련된 종목하고 그 다음에 실적의 모멘텀 되는 종목들의 어떤 줄다리기 장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책 수혜 관련 종목들은 이제 그 결국은 리플레이션 정책에 따라서 이제 뭐 재정 정책으로 따진다면은 SOC라든가 그 전일 발표했던 신성장 동력에 관련된 종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통화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환율 안정에 대한 부분에 따른 수혜주들이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적 모멘텀은 오늘부터 발표되고 있는 이제 실적 부분이 4분기 실적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 결국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발표가 되고 있는 포스코 부분에 대한 실적 발표 부분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상 실적은 4분기 영업 실적 부분이 뭐 한 1조 4,8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 대비한다면 한 2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원재료라든가 비용 부분이라든가 이제 매출 부분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또 실적 전망도 내놓기는 합니다만은 1분기 실적 부분도 뭐 감산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본다면 1분기 실적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오늘 미국 시장의 급락이라든가 6일 동안의 유럽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오늘 좀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200선을 도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데 5일선이라든가 21선에 일단 이평선 구간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1160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60분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구름대 하단 부분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1160선. 그다음에 그
이달 들어서 저점의 어떤 지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도 결국은 1160선 정도 되는데요. 아침 동시효과 구간은 1100 뭐 한 50선 정도 하회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중이라도 1160선을 회복해서 좀 지지되는 모습 보인다면은 향후 또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이 좀 만만치 않은 어떤 조정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떤 전략으로 오늘 장에 임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십니까? 시각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좀 긴 호흡을 놓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본다면은 또 다른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 들어서 정책 수혜 관련 종목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신성장 동력에 따른 이제 테마주들을 쫓아다닌다고 볼 때는 단기 매매에 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기업 어떤 투자를 하신다는 개념으로 본다면은 결국은 턴어라운드형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당장의 이익의 개선보다는 물론 실적 부분에 모멘텀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 회복이 상반기를 거쳐가지고 하반기에 들어서 경기 회복이 된다면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이라든가 통신 업종은 이미 이제 업종 내에서 이제 뭐 옥색이 가려지고 있고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도 상위 업체들, 그 다음에 이번 위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일정 부분 치킨 게임이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승자와 패자가 확연하게 갈려질 텐데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건설 업종이라든가 조선 업종도 곧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거고 거기에 대한 수혜되는 종목들을 일단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는 현금 흐름들이 안전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의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정적인 부분도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들이 괜찮다면 향후에 이제 좋은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도산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싸게 물량이 놓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M&A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 현금 흐름이 좋은 종목들은 뭐 경기를 크게 타지 않는 필수 소비재라든가 그다음에 제약이라든가 통신 서비스 관련 종목들이 대표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SDI, 제일모직, 삼성정밀화학,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KCC, KTF 같은 종목들을 이런 현금 흐름이라든가 턴어라운드형 기업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일단 선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단기 매매 대응인데요. 테마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단기 매매 대응으로 이제 단기 매매 대응을 하기 위한 일정 부분의 현금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테마 종목들이 정책 수혜 관련 종목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반등을 줘서 좀 강하게 테마를 이루었던 반면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 LCD 관련 종목들이 강한 반등을 보였었는데요. LG 디스플레이라든가 그다음에 한솔 LCD, 그다음에 우주 일렉트론, 테크노 세미캠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좀 발빠른 행보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관심 가질 만한 기업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심혁 차장께서는 어떤 기업들을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예, 최근 들어서 좀 낙폭이 과대한 종목이 눈여겨 보여지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LG 상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LG 상사요? 예, LG 상사 같은 종목은 전이 이제 한 보름 동안 움직였던 종목에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좀 조정을 보인다면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라 생각이 드는데 최근 이제 상사 관련 종목들이 이제 지급 보정에 따른 이제 위험 우려들이 굉장히 많고 또 환율 안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감소되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LG 상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의 우려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난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했던 웨스트포카 유전 생산 부분들이 이제 상반기 부분부터 해서 시작이 되면서 영업이익 부분에 한 203억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인도네시아의 탄광 생산에 대한 석탄 사업 부분들이 실적들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4분기 실적 부분은 많이 개선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상반기 때 확연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기저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인다면은 오늘 한번 조정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보인다면은 전일 종가 17,650원으로 끝났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이제 일단 일정 부분 조정 보여서 매수가는 전환선 구간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16,800원 정도면은 매수 가능한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60분 차트상에서도 구름대 하단 부분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고 기준선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15,000원대 가격입니다. 그래서 15,000원대 가격 밑으로 온다면 일단 한번 손절하시고 다시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봉상의 긴 흐름을 놓고 본다면은 구름대 상단 부분이 위치하고 전일 급락하기 전 가격이었다 볼 수 있는 2만 500원대 가격이 일단은 목표가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LG상수에 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영원무역 얘기도 들어보죠. 이제 영원무역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보이는 수출이 뭐 95% 이상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수혜주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경기가 둔화된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계속 오파가 나갈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 위기 부분이라든가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업이익 부분도 4분기 실적 대비한다면 한 24% 정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서 375억 정도 될 것 같고요. 뭐 부채 비율이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순현금 유입도 연말에 한 500억 정도 들어오는 모습 보이고 해서 재무구조라든가 자산 가치라든가 뭐 업력도 높아지는 종목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좀 높이 평가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최근 조정을 보였던 흐름들이 좀 강하게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름대 부분이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인 거래량도 최근 들어 좀 많이 늘어나는 종목을 보이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전체적인 그 전환선 구간 오늘도 좀 조정을 보인다고 볼 때 6,700원대 가격이면은 일단은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들어오고 하고 그 밑에 가격이라면은 자산 가치라든가 기업 가치 따진다면 굉장히 싼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구름대 하단 부분으로 다시 재진입한다면은 일정 부분 횡보금면 내지는 조정 국면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볼 때 6,300원대 손절가를 꼭 지켜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목표가는 주봉상의 흐름에서 구름대 상단 부분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8,300원대 가격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8,300원대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한 만원대 가격도 회복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우량 종목이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동교동 지점에 계시는 심혁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이 8시 57분 20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동시효과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일 미국과 유럽 증시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6일째 하락세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 장도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가면서 이틀간 어떤 상승세를 마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상의 거의 전 종목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5%대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는데요. LG 디스플레이라든가 그 밖에 KB금융, 현대중공업 그리고 포스코 역시 5%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밖에도 금호석유 그리고 STX 엔진, 쌍용량에는 마이너스 9.5%까지 하락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인데요. 자,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많은 종목들을 살펴보면요. 3%대에서 한 5%, 4%대 하락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전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아모레퍼시픽의 마이너스 2.31%는 그나마 비교적 양호한 어떤 하락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업종별로 정리를 해보면 거의 전 업종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밖에 현대, 미포조선과 같은 조선주 그리고 은행주들 특히 건설주들의 움직임이 좋지 않습니다. 건설주들의 움직임. 자, GS건설 마이너스 5.16%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밖에 두산인프라코 같은 건설 관련 중장비 주들도 그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플랜트 건설주들도 마이너스 3.29%로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움직임을 살펴보죠. 코스닥 역시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전 종목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태용이 마이너스 4.71%를 비롯해서 SK브로드밴드 마이너스 2.46%, 셀트리온의 마이너스 4.93%, 그 밖에 소디프 신소재, 서울반도체, 태광, 현진소재, 성광밴드, 다음 등등이 4%에서 많게는 6%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큐렉소가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체면치레를 하고 있고요. 어스템 임플란트 마이너스 4.57을 비롯해서 게임하이 마이너스 4.81, 이화공영과 에이스 디지텍, 오성 LST 등등은 마이너스 3%대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코스닥 쪽도 건설 관련주의 움직임도 약한데요. KCC 건설이 마이너스 2.71%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밖에 거의 전 종목들이 주성엔지니어링, 동국산업, SFA, 크레드 등등 마이너스 4에서 5%를 넘는 하락으로 하락폭을 점점 키워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부동산 자산이 많다고 알려진 서부 트럭터미널만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이었습니다. 네, 동시효과 상황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우리 장의 조정폭도 상당히 클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장 시초가로 다시 한번 시장을 살펴보죠. 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06을 비롯해서 포스코 마이너스 4.6, 현대중공업 마이너스 6%, KB금융 마이너스 5.81, 신한지주 마이너스 4.38로 4%에선 6%까지 이르는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들 많습니다. 현대차가 5%가 훌쩍 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현대건설 역시 마이너스 5.1%, 현대모비스 마이너스 4.04%로 현대차 그룹 관련주들의 약세가 눈에 띕니다. 자, 그 밖에 하나금융지주 역시 KB금융지주와 마찬가지로 금융지주사들도 5%대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외환은행과 삼성증권 같은 은행과 증권주들도 역시 흐름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상선과 같은 해운주들은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조선 관련주, 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현대미포조선 등과 함께 마이너스 5%를 향해서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지금 전 종목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태용의 마이너스 3.66을 비롯해서 셀트리온 마이너스 4.04, 메가스터디 마이너스 3.96, 소디프 신소재 마이너스 3.38, 서울반도체 마이너스 4.57, 태광의 마이너스 4.41 등등 거의 모든 종목들이 3%에서 4% 좀 훌쩍 한 6%까지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조정장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이 시각 출발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SK증권 투자분석부의 김영준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각 현재 주식시장 출발 시장 동향에 관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전일 미 증시가 소액통의 부진 소식과 시티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의 금융주의 부실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3%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일단 크레딧 관련해서 리스크 부담이 확대가 되면서 국내 증시도 재차 급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3.67% 하락한 1139.32로 1140포인트대를 살짝 깨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2.53% 하락한 355.44포인트 를 기록을 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업종별로도 대형주의 하락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업종 전반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요.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업종들을 살펴보면 운수 장비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철강, 금속 그리고 은행과 보험, 증권 같은 금융주들의 하락이 두드러지면서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하락세를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오늘 장 하락폭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마이너스 3.61%나 하락을 해서 1140포인트 아래로 내려와 있고요. 코스닥은 2.6%가 하락한 355포인트입니다. 이런 약세장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일단 미 금융주의 CDS 프리미엄이 상승을 하면서 S&P 500 지수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가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최근 외국인의 매수가 불확실성 완화와 시장 회복에 따른 매수 유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좀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있는 CT 등은 사업 부분 매각을 통해서 구조 조정을 깨우고 있는데요. 실적 악화가 지속이 되면서 이 또한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크레딧 위험이 재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다만 16일 구제금융 2차 분의 의회 통과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일단 그리고 시장 자체가 리먼 사태에서 대마 불사의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과도한 우려는 좀 이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실적 발표를 일단은 확인을 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지만 시장이 넓게 봤을 때는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눈여겨볼 만한 기업과 업종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업종의 접근에 있어서는 여전히 과도하게 하락한 업종 중심의 접근을 지속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근 실적과 매크로 지표의 발표 그리고 정책 등의 발표가 빼곡히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일정 관리를 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업종 선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애널리스트의 시각으로 들여다본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SK증권의 김영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지난해 12월 신규 취업자 수가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5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또 구직을 포기하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고용시장에서 도태되는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둘러싼 산업은행과 하나그룹이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금 마련안을 다시 제출하라는 산은의 요구에 하나는 현실적으로 추가적인 대안은 만들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30일 본계약을 앞둔 매각건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삼성그룹이 사장단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를 16일께 단행할 예정입니다. 교체 대상은 재직기간이 긴 고참 CEO를 중심으로 10명 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5년 이후 매년 사장 승진자가 3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며 세대 교체를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금융, 컨설팅, 의료, 관광 등과 같은 주식 서비스와 관련된 기업 연구소에도 병역 특례 전문 연구위원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비스 업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2012년까지 2배 이상 늘리고 맞춤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의 산예대학 설립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자본들이 앞다퉈 중국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등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최근 경기 악화에 따른 내부 자금 부족과 중국 시장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맞물리면서 집단적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금융백화점 모델을 포기한 시티그룹이 증권자 회사 스미스바니 외에도 사업 부분을 추가로 매각해 몸짓의 3분의 1을 줄일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티그룹이 소매와 기업금융에 집중하던 상업은행 시티코프의 시절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1순위에 마감됐던 아파트들이 입주를 앞두고 분양가 아래로 값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숲 힐스테이트 151제곱미터형은 분양가보다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싼 매물이 나올 정도입니다.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도 미분양이 쌓이고 있어 분양시장엔 당분간 찬바람이 드셀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종합부동산세 환급 대상자의 환급금을 압류해 체납지방세를 걷어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1,869명의 종부세 환급금 48억 원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12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이거 상당히 썰렁하다라는 그렇죠. 표현을 떠나가지고 얼어붙었다. 이거 빙하기가 왔다. 이런 예. 표현이 수식어가 따라 붙을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고용 시장이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은 계속 되었는데요. 네. 지난해 12월 고용 동향은 이런 전망치를 훨씬 더 뛰어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고용시장 동향을 요약해 보면요. 네. 우선 신규 취업자가요. 전년 동월에 비해서 1만 2천 명 감소하면서요. 5년 만에 마이너스로 반전이 됐고요. 실업률도 그간 3% 안팎에서 움직였는데요. 3.3%로 상승했습니다. 네. 또 이뿐만이 아닌데요. 구직을 포기한, 즉 구직 단년자를 의미하는 비경제 활동 인구가 있거든요. 네. 근데 비경제 활동 인구가 1,577만 명으로 거의 1,600만 명에 육박을 했고요. 네. 또 실업자, 구직단념자 이런 총파하면 총상 저희가 백수라고 하는데요. 백수 수도 303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네. 야, 이 비경제 활동인가 1,577만이다. 물론 인구 대비해서는 3명이 1명꼴이라고도 할 수 그렇죠. 있겠지만. 이게 비경제 활동인과 사실상 구직을 포기한 분들이기 때문에 비경제 활동인과 증가한다는 것이 이게 실업률에는 잡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과는 또 다른 지표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어쨌건 심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2008년 연간 기준으로 본 고용시장은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당초 예. 정부는 올해 연간 기준으로 한 2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게 달성이 될지도 궁금하고 또 20만 개가 생긴다 하더라도 예. 지금의 비경제 활동 인구라든가 여러 실업자 수를 감안을 해보면 절대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 이제 연간 기준으로 이제 그 실업률을 좀 그 고용 시장을 정리해 보면요. 네. 그 2008년 한 해 동안 그 신규 취업자는 그 14만 5천만 명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당초 목표로 한 그 20만 명에도 못 미쳤죠. 근데 그 연도별로 이제 신규 취업자를 보면요. 그 2006년에는 그 29만 5천 명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고요. 네. 2007년에도 그 28만 2천 명이 그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14만 명, 그 절반으로 줄어든 거지 않습니까? 그 이제 정부가 당초 목표로 한 20만 명에도 못 미쳤는데요. 그 2000년 이후 취업자 현황을 보면은 그 2003년 그 카드 사태 때를 제외하고는 최악의 성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지난해 저희 경제 성장률이 그 4%대 초반에서 3%대 후반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대 후반, 4%대 이런 경제 성장률에서 한국 경제가 신규로 만들어낸 일자리가 14만 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야, 어쨌거나 참 심각하네요. 예. 예. 통상 이제 이제 경제 활동할 때 30만 개 일자리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0만 개 일자리가 이제 새로 만들어져야지만 한국 경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보는데 네. 그 절반에도 못 미치게 된 거죠. 지난 한 해 동안은요. 예. 자, 그렇다면 지난 한 해 이제 일자리 실적이 전반적으로 다 부진했겠습니다만 특별히 좀 어떤 부분에서 더 부진하던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산업별로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네. 그 산업별로 일자리 증감 현황을 보면요. 그 사업 및 개인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그 전 파트에서 일자리가 그 동반 감소했다고도 과언이 합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요. 그 현재 그 통계청 분류상에요. 그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이렇게 크게 좀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제조업에서 그 4만 개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이 의미는 지난해보다 4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건설업에서도 일자리가 3만 개가 사라졌고요. 특히 이제 눈여겨볼 게 도소매입니다. 네. 그 도소매에서는 일자리 감소폭이 무려 5만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특히 도소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자영업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렇다 보니까 이 도소매 일자리 감소 의미는요. 그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영업자의 대란, 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그 사업 및 개인 서비스에서 일자리가 30만 개가 늘었는데요. 그 개인 서비스라는 게 대부분 이제 고용의 질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그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그러니까 질이 나쁜 일자리는 더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네. 그 문제는 이제 고용 한파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측인데요. 그 당장 올 1월도 그 마이너스 고용이 예상되고 있고요. 또 그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도 또 예측되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고용 한파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제 앞으로 더 본격화될 거라는 예측이 많고요. 또 이런 위기감을 반영해서 오늘이죠. 오늘 그 대통령 주재로 그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리는데요. 그 주요 주제가 또 고용 쇼크가 될 것 같습니다. 고용 한파가 아직까지 시작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본격적인 경기 불황도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고 그렇죠. 좀 비슷하게 해석을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지금 고용 시장에 미치는 게 지난해 하반기 악화된 게 미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올 들어서 더 악화된 상황은 아직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1월이나 1, 4분기 가면 갈수록 이제 고용 시장 더 악화될 것 같습니다. 네, 제조업과 건설업 등등에서 이제 그 일자리 수가 엄청나게 줄어든 걸 보면은 건설 경기와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예. 각 개개인이 이제 장사를 하는 그런 도소매 업종들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었다는 것, 그만큼 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폐업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결국 핵심은 일자리 창출일 텐데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일단 그 주요 내용을 보면요. 우선 그 금융, 컨설팅, 의료, 관광 등 이런 그 지식 기반 서비스가 있는데요. 네. 그 지식 기반 서비스 그 연구 요원에게도 그 병역 특례를 부여하고요. 또 그 지식 기반 서비스 외국인 전문가에게는요. 그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전체 연구 개발 예산에서 그 서비스 분야 투자를요. 네. 그 2012년까지 이제 2배 이상으로 늘리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사내대학이 있는데요. 그 사내대학 설립 요건도 완화하는 것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이어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영리 의료법인을 재추진하겠다고 정부가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사실 그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그 참여전부터 계속 논의됐던 사안이거든요. 네. 근데 계속 이제 그 이해단체 반발에 부딪히면서 계속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가 다시 이번에 영리법인의 의료화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교육 분야에서도 그 영리성이죠. 사적인 분야를 계속 가미하겠다고 이제 이번에 공식적으로 또 한번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활성화 방안이 이제 실질적으로 과연 일자리 창출 등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근 이제 경제 이론 중에 하나 보면요. 그 보몰의 병폐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보몰의 병폐라는 이론을 보면은 그 서비스업이 발달하면서 그 경제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이 발달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그 생산성이 늘지 않으면서요. 저급 일자리, 그러니까 질이 나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그 경제 생산성도 추락을 하면서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결국 이제 이 보물의 병폐에서 우리나라가 벗어나려고 하면은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그 생산성도 늘어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문제는 이제 이제 서비스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려고 하면은 사실상 제조업이 더 커져야 한다는 거거든요. 네. 실상 이제 금융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그 양질의 일자리를 보면요. 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일자리지 않습니까? MB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좀 궁금하고요. 대표적인 이제 그 MB 정부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인 그 뉴딜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일용직 일자리 끝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고용 시장에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이제 고용 시장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가장 추천하는 방안은 연구개발 예산을 계속 끊임없이 늘려가지고 그 불황에도 계속 투자를 함으로써 언젠가는 그게 이제 축적이 돼가지고 좋은 일자리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충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서는 그런 방안보다는 그 단편적이죠.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통해서 토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는데 좀 치중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 또 이제 돈을 써야 되는 어떤 기업들이라든가 이제 그 입장에서 지금 같은 불경기 이렇게 돈을 그렇게 하면 참 좋은 건 알겠지만 돈을 계속해서 쏟아붓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자, 이제 자금 시장이 또 다소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자, 기업어음과 같은 위험 자산에도 이제 자금이 조금씩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돈이 좀 돌기 시작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그간 한국은행이 그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많은 돈을 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단기 금융시장에 그 한국은행이 푼 유동성 규모만도요, 그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돈은 한 곳에 맴돌면서 그 실물 파트로 옮겨가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돈이 그 실물로 옮겨가는 징후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채권형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면서요. 그 이달 들어서 그 채권형 펀드에 1조 이상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그 채권형 펀드는 이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그간 이제 계속 자금이 빠져나갔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그 정책금리 인하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A등급 회사채와 카드채 금리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그 한동안 뜸했던 그 기업들의 그 회사채 발행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러면서 그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다행스러운 모습인데요. 예.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금 시장의 좀 원활한 흐름이라든가 온기가 이제 앞으로 보다 더 본격화될 것인지 그런 기대를 가져봐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상당히 이제 관심 포인트인데요. 네. 이제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또 마땅히 수익을 올릴 만한 지금 상품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그 현재 자금들이요, 그 안전 자산에서 위험 자산으로 조금 옮겨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 자금 시장,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금 시장의 온기가 확산되려고 하면은 그런 자산들이, 그 자금들이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그 여건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나 한은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유동성을 늘릴 계획이기 때문에 자금도 시중에 더 풍부해질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이제 기업 구조조정 리스크에 대해서 그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기업 구조조정 리스크가 해소돼야지만 그 자금들이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오늘 23일이죠. 그 23일 이제 그 건설사하고 중소조선사 그 퇴출 업체가 발표가 되거든요. 네. 퇴출 업체가 발표가 됐을 때 시장에서 그거를
이제 드디어 이제 기업 구조조정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 이렇게 인식할지, 아니면 또 아니다. 이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됐다. 앞으로 더 많은 이제 기업들이 쓰러질 것이다. 그렇게 인식할지, 어떻게 인식할지에 따라서 이제 큰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 정부도 이제 이 점을 되게 주의 있게 보고 있거든요. 구조조정 리스크가 부각이 됐을 때 시장에서 그거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자금을 더 풀지, 아니면 오히려 더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더 움켜질지, 이거에 따라서 그 자금시장 동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이래저래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그 문제점이자 화두는 이제 자금의 좀 원활한 흐름, 그런 부분을 꼽는 분들도 많은데요. 조금이나마 그래도 온기가 느껴지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여겨지고, 보다도 원활한 흐름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이종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그에 비하면 상당히 따로 움직이는 그런 선방하는 장세였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오늘 우리 글로벌 증시의 하락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하루의 출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양시장 움직임을 정리를 해드리면요. 코스피가 여전히 3%가 넘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3.3%가 하락한 1143.66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77%로 코스피에 비해서는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58포인트입니다. 환율도 다시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해서 9시 16분 기준 1366원 20전, 18원 70전이 오른 136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하지만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할 때 우리 증시가 그래도 수일간 좋은 모습을 보여서 하락을 하더라도 아직까지 여유 부분이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